앉아 계실만 한가요? 한 3주 정도는 되셔야지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제 수업은 몇 시까지 했습니까? 4시간 했어요? 3시간 했어요? 3시간 반? 저는 3시간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하면 4시간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4시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재 20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21쪽에 있죠. 공인중개사 정의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정의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역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예요. 자격을 취득. 그래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만 기억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틀렸어요.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정의는 틀린 거예요.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공인중개사 종류는 3가지가 있네요. 일반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이 자는 누구냐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서 이른바 서랍 속, 장롱 속의 공인중개사를 말하죠. 혹자는 이 자를 거실벽의 공인중개사래요.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영광스럽게 내가 국가고시 합격했으니 금태ек자 눌러가지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중개사. 이 자가 바로 일반 공인중개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격증이요. 기술 자격처럼 수첩처럼 생긴 게 아니고 걸어놓으라고 상장처럼 생겼어요. A4 사이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일반 공인중개사고,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되치나 매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중개사죠. 같은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소속공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된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용어의 정의가 이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갑니다. 뒤로 어디로 가냐면 교재 25쪽. 소속공사 정의가 있죠. 자, 잠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세요. 끊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를 다 봤는데 기네요. 그러면 이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소속공인중개사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괄호 쓰고 말은 일단 무시합니다. 임원 중에,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자가 있는데 그 자를 포함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그러면 다른 말은 다 이해가 됐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은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등기상 증명서를 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업무로 보이고요.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미리 여기서 짚고 합니다. 우리 소속공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에 들어가 있는데 소속공사를 앞으로 소공 또는 소공사라고 부를 거예요. 개업공사는 또는 개공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중개에 대한 기본 그림이 이거라겠습니다.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그럼 이 A의 업무 활동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잖아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A는 확인해 줘야 되죠. 그럼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볼 거예요. 토지량도 떼보고 뭐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다 떼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현장 가서 직접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다 조사를 했어요. 마침 을이 이걸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뢰받은 토지가 있으니까 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한 업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인 설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했어요. 이거 소재지는 어떻게 되고 면적은 이렇게 되고 지상물에 뭐가 없고 무허건축물 없고 이런 것들, 진입로는 이렇게 돼 있다. 브리핑했어요. 현장을 보자 가죠. 해가지고 이 A가 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했어요.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계약을 하자 갑니다. 그러면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우리 A는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이걸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를 해야 돼요. 이걸 확인 설명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를 역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치고 등기세를 교부함으로써 중개가 끝났어요. 이게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업무 활동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계약서를 써주고 이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요것이 다름 아닌 중개 업무다. 그래서 소공은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 법 취지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니까 개설 등록을 한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수행을 해라. 이렇게 의무로 부여를 했어요. 개공의 의무로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공과 개공을 따져봤을 때 둘 다 자격증이 있는 건 똑같죠. 직원이냐 대표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공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소공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중개보조원.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용어의 정의가. 자, 그럼 읽어드리면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문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꼭 기억할 게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됐어요. 소속되어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럼 결국은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라는 걸 수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합니다.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중개 업무 수행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중개사무소를 다녀왔는데 명함을 받아봤거든요. 명함에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습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보조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는 보조원을 뭐라고 불러요? 실장님, 하다못해 부장님, 이사님 이렇게 씁니다. 우리 보조원인 실장님한테요, 보조원님 그러면 엄청 승질냅니다. 실장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소공인 실장님도 계시는데 대다수의 실장님들은 보조원인 실장님이죠. 그럼 보조원인 실장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실무에서는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업무의 한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결국은 실무적으로 보조원이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실장님이 대강의 브리핑을 다 해요. 그리고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를 전부 다 보조원인 실장님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꼭 명심하세요. 이제 계약 단계에서 우리 개공인 A가 다시 손님한테 브리핑해요. 확인 설명 내용 다 브리핑 다 합니다. 계약 내용도 다 브리핑 다시 해요. 그럼 이건 보조 업무로 봐야 돼요.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개공이 직접 이제 계약 단계에서 주도를 했다면 이것은 보조 업무로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가 했을 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도 보조원인 실장님이 계속 브리핑하고요. 개공에 도장 갖다 지가 직접 찍고 막 자필을 했다. 그러면 이건 대여로 처벌해요. 등록증 대여로. 엄청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우리 개업공사께서 직접 브리핑 다시 하고 계약서 내용 브리핑 해주고 다음에 설명서 내용도 브리핑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업무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OX. X죠.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할 수 없어요.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X예요. 못 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보조원의 용어 이제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술술 풀려요. 그러나 개공한테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 둘은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그럼 개공이 고용한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용인이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전부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중개사무소인데 여기에 대표가 계세요. 대표. 이분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중개사무소 대표를. 개업, 공인인계사. 그죠? 개업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직원이 계시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소속 공인인계사. 소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중개보조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오늘 설명 안 했는데 이게 만약에 법인이었다면 여기에 임원사원이 계시죠. 임원사원이 계세요. 그러면 임원사원이 계시는데 이들은 바로 이제 역시 또 임원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러면 이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이 전체입니다. 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들을 개공 등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이 5번이 나오거든요. 본문에서 5번이 나오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업공사 외에 일반인 포함 등등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기서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자이고 중개인은 등록 간주된 자예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중에 한 명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인계사예요? 공인인계사예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 공인인계사입니까? 공인인계사입니까? 개업 공인인계사죠.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누구라고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인계사가 아닙니다. 공인인계사는 단순 자격 취득자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업공사지 공인인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법은 공인인계사란 말과 개업공사란 말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다 봤고요. 이제 우리 법 제3조 중개대상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6쪽에 법 제3조가 나와 있어요. 자, 법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3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봤더니 대통령령을 지금 시행령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행령. 그래가지고 영제 2조가 써 있는데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행령이에요.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은 규칙이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영 제2조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2호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게 소위 법
법정 중개대상물이에요. 우리 법 제3조의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후일 앞으로 이제 법정자 빼고요.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럼 중개대상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문을 읽는 방법 정도는 아셔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민법 교수님이 진도 나가느라고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문의 형태가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항호 모계체계예요. 조, 항, 호, 모계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법 3조 있죠. 3조에서는 제3조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그럼 정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은 항이라고 읽어요. 법조문이 항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2항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2항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럼 이걸 호라고 읽어요. 호. 그 다음에 요거 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1호 밑에, 3호 밑에 다시 정하고 싶으면 여기다는 이제 가, 나,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나다로 되어 있는 건 목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조문을 만들 때 조, 항, 호, 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법 제3조는 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각 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호로 바로 나왔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목을 읽는 거예요. 다목을 일단 어떻게 읽냐면 조항호까지는 제자를 붙여요. 그러면 제3조죠 이게. 제3조. 그 다음에 2항 밑에 있죠. 제2항. 그 다음에 3호 밑에 있죠. 제3호. 다목 이렇게 읽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에는 제자를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이렇게 읽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니까 조문 읽는 방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조항호 목의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두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을 보겠습니다. 쭉 읽어봤는데 여기 지금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 토지 건물이잖아요. 1호, 2호는. 요 두 개는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협의의 부동산이라 불러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요거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 시간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부동산은 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부르고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요, 의제 부동산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 같은 게 더 있거든요. 의제 부동산이 더 있는데 의제 부동산 중에 요 세 가지만 중개사물로 들어와 있고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에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있죠. 5가지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리 한번 짚죠. 우리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주고받죠.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주고받잖아요. 그럼 권리금의 성격이 뭐냐면 아직 우리가 모르더라도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 그 위치에 따른 점포의 위치에 따른 이점,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집기 비품 이거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동산이죠.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든가 또는 영업사의 노하우 이건 실물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 권리금을 주고받았습니다. 권리금 중개대상 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아니죠. 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리금도 중개사물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결국은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치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모두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은 절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목표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뭔지 알아봐야